다음에 김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대한재활의학회 대표에서 오셨고요. 현재 상계백병원 재활학과 교수로 계시고 대한심장홍업재활학회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예. 예, 소개 감사합니다. 급성기 질환인데 재활학과가 왜 나오나? 이거 순서가 이게 아닌데요. 네. 재활의학에서 왜 급성기 관리 체제 현황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배정환 교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 또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보고 나면 잘 치료를 해서 딱 그 사람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 환자를 30년, 40년 봐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재발할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퇴원 이후의 예후 관리를 위해서 재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뇌재활과 심장재활을 따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개 학회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한 개 학회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달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질은 별로 안 좋은데요. 가운데 자리에 보면은 우리 베이준 단장님도 계시고 오른쪽 끝에는 또 저도 앉아서 그때 의견을 개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예방관리법을 처음에 만들고 이게 의결될 때까지 많은 애를 쏟아주셨던 문영림 전 국회의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그 예방관리법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제 4가지 목표와 이제 5가지 추진 전략을 만들었는데 물론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두 번째로 돼 있는 저게 이제 지금은 3번째로 내려갔죠.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또 급성기 퇴원 이후에 환자 추적 관리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재활학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생기면 1차 예방, 위험인자 관리, 조기 발견, 응급 후송, 급성기 치료, 재활 및 2차 예방이 모두 한 연속 속상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되고 각 단계 모든 것들이 잘 정비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인자에 대한 이 나무입니다. 저희가 보통 환자를 볼 때 저 위에 빨간색에 있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장부정맥, 심부전, 뇌졸중 이런 거로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환자들은 대부분 그렇고 의료진조차도 급성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성 질환에 많은 이제 노력과 또 많은 공을 들이는데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환자를 살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나무의 뿌리와 같은 이 밑에 있는 나쁜 생활 습관과 발병 위험인자를 우리가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즉 뿌리가 썩어 있는 나무인데 뿌리를 치료하지 않고 계속 열매만 계속 닦는다면 그거는 이제 무의미한 노력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생활 습관과 발병인자를 관리하면서 초고도 위험, 즉 병이 또다시 생길 수 있는 초고도 위험군에 있는 환자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즉 심뇌혈관 질환은 기본적으로 만성 질환인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급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동맥경화, 퇴행성 변화, 만성염증들이 갑자기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퇴원하고 나서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돼서 관성동맥 질환이나 또는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심부전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들의 경우에 심근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거꾸로 심근경색 환자들이 뇌졸중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심뇌혈관 질환 재활 및 2차 예방 관리는 비록 급성기 치료 이후부터 시작되거나 또는 고위험군으로 인된 후부터 적용되지만 급성기 치료와는 좀 달리 단기간 해지는 게 아니고 평생 관리, 즉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퇴원 후의 문제점들을 이제 나열한 것인데요. 뇌혈관 질환 퇴원 후의 문제점하고 심혈관 질환 퇴원 후의 문제점이 조금 다릅니다. 뇌혈관 질환 퇴원 후에 이제 재활학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즉 편마비나 사지마비 때문에 보행 장애가 생긴다든지 언어 장애가 생긴다든지 또는 배뇨 배변 장애가 생긴다든지 즉 일상생활을 혼자서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누군가한테 의존해야 되거나 그런 불편함 때문에 직장 복귀도 어렵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오랜 기간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운동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요건 때문에 자기 위험인자 관리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재활난민의 문제도 일으키고 있고 즉 퇴원 후 체계적인 예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그런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심폐지구력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더욱이 이 환자들은 평소에 별로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퇴원하고 나서 본인이 워낙 운동을 별로 안 하면서 또 예전처럼 살아가니까 불편한 것도 잘 모르고 자기 심폐지구력이 떨어지는 것도 잘 모르고 하면서 그냥 지내다가
그냥 나쁜 생활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지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심장재활, 그 심장재활이 병원 단계이든 지역사회 단계이든 지금 많이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뇌재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성기 뇌졸중 적절성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이미 있었는데 즉 전문 인력으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학과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과정 평가 지표로는 5일 내에 조기 재활 평가를 하고 또 모니터링 지표로 조기 재활 치료 실시율과 연화장애 선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더라도 조기 재활 치료 실시율이 93% 정도 되고 또 이 연화 그 평가한 선별 검사하는 것도 뭐 거의 100% 98%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왜 성적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의료진들께서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의사들이 시험 본다 그러면 어떻게든 만점 맞으려고 막 밤을 새워서 공부하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처럼 평가한다 그러면 굉장히 잘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평가들은 앞으로도 좀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조기 재활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용역 연구처럼 해서 이제 그 10년 동안 그 코호트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코호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 3개월 동안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하면서 재활 그 후유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였더니 그것이 3년 정도까지도 계속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조기 재활 치료를 해서 후유 장애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작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부 종합기관에서의 급성기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재활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의 특성화 병상에서 회복기 재활, 집중 재활을 한 6개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로 돌아가는데 지역사회에 돌아가서도 그냥 니글렉트 되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활 관리를 받고 또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전달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전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 사업을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 급성기 병원 즉 그 다학제 그 진료가 가능한 그 집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여러 가지 환자의 그 퇴원과 관련된 정보들을 환자한테 주어서 퇴원한 후에 자기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경우에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추적 재활평가나 또는 재활치료를 하는 것을 공유하고 또 전화나 또 메시지를 통해서 재퇴 환자들이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투약된 약은 잘 복용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시범 사업이지만 이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어서 모든 그런 의료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급성기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발병 후 한 1개월 정도까지 초기 재활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합병증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재활의료기관으로 옮겨서 한 6개월 정도까지 집중적인 재활을 하면서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그 다음 발병 후 6개월까지는 기능 유지를 하는 목적의 보존적 재활을 하는 그런 세 가지의 전달 체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장재활입니다. 심장재활이 왜 필요한가? 뭐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밑에 있는 그 동그란 표를 보시면 적정 수준의 심폐운동력, 즉 심폐지구력을 회복시키고 철저한 위험인자 관리로 건강한 심혈관 생활 습관을 유지시켜주며 마음, 심장, 신체가 모두 건강한 삶의 질을 회복시켜서 예후 개선에 따른 재발 및 사망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그 고대 구로병원 심장내과 데이터인데요. 그 건강한 사람과 그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과는 나이별로 또 성별로 심폐지구력을 테스트를 한 것인데 적게는 20% 많이는 40% 정도의 심폐지구력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검사를 해보면 아는데 20% 40%의 차이면 사실 예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심장재활 운동을 통해서 이 심폐지구력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연구를 보면 심근경색 환자들이 퇴원하고 나서 그러면 담배를 다 끊고 운동을 잘 하느냐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근경색 발생 이후에 보면 이전에 담배를 폈던 4,180명 중에 1,856명, 즉 44.6%는 여전히 담배를 피고 있고 발병 전에 운동을 안 하고 있던 9,747명 중에
89%가 여전히 운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상당히 많은 수의 한 반수 가까운 환자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고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의 거의 90% 가까이가 여전히 운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그냥 놔둔다는 거는 위험인자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장지압이 좀 더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잘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심장지압을 하는 근거를 재면서 이제 권고 수준을 정하면서 이제 심장지압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미국 심장협회도 근거 수준을 굉장히 높은 근거 수준을 제시하면서 강한 권고, 즉 이러이러한 환자들은 모두 심장지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2019년도에 심장지압 임상 지침이 발표되었고 대한제약회지, 또 대한흉부외과학회지, 대한순환계약회지에 모두 전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심장지압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원 심장지압, 통원 심장지압과 또 지역사회에서 시행되는 지역사회 심장지압로 나뉠 수가 있는데 병원 심장지압은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저걸 해주면 좋은데 아직 하고 있는 병원이 한 28%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역 심장지압은 사실은 뭐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체제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심장지압 참여율이 낮다고 계속 리포트가 나옵니다. 필요한 환자들한테 심장지압을 해야 되는데 참여율이 30% 40%밖에 안 된다. 이걸 더 높여야 되겠다고 계속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저희 나라를 보면은 2017년도에 건강보험 급여가 됐고 또 작년 7월달에 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47개 병원에 심장지압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2018년도 그 빅데이터 그 급여 청구 데이터를 보면 이 조사할 당시가 그 당시에 이제 전국에 40개 정도의 심장지압하는 병원이 있다고 레포트했던 시기인데 실제로 급여 청구한 기관은 26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다고 공표는 했는데 실제로 보험 청구를 하는 병원은 26개밖에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도 아마 많아야 30개 정도의 병원이 아마 보험 청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의 통계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장지압 참여율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이거는 다른 나라의 레포트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그 심장지압 참여를 70%까지 높이기 위해서 밀리언 하트 그 캠페인을 통해서 아주 전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70%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그게 되지 않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그 심장지압 저해 요인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의료진들도 인식이 좀 부족하고 심장지압 하는 병원이 별로 없고 또 참여할 환자들도 참여 동기가 부족하고 또 참여를 막 독려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도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심내혈관질환센터의 그 위치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심혈관 전문병원, 즉 PCI 인준되어 있는 164개 병원이고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 표시의 동그라미는 이제 심장지압이 개설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심혈관 전문 병원 중에 심장지압이 개설되어 있는 병원은 28.7%이고 본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사각지대, 의료 사각지대라고 하는 그런 미충족 의료 지역은 뭐 전문 병원도 없지만 심장지압은 더더욱이 없고 해서 이런 부분을 그럼 병원을 또 더 만드느냐 그거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성격으로의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곤약심내혈관센터의 심장지압은 굉장히 잘하고 있느냐? 이번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 위에서 보면 심장지압 그 협진율이 97%가 넘고 또 실제로 심장지압을 입원한 기간 동안 하는 퍼센트도 79%인데 비해서 퇴원하고 나서 통원 심장지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여율이 27%로 뚝 떨어지고 처방한 만큼 충분히 쫓아와서 완료하는 퍼센트는 4.4%밖에 안 되니까 뭐 너무너무 한심할 정도로 참여율이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환자 요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또 의사 병원 요인 또 제도 정책의 요인에 따라서 지금 이행 재고 전략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국회 과제를 수행 중인데 요약해드리면 일단 정책적인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심장지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심장지압 임상 지침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근거 논문들을 제시하면서 의료진을 더 교육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병원 심장지압 하는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늘리기 위해서 지역 심내혈관 센터가 지금 곧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심내혈관 센터에는 반드시 심장지압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민간 병원에 심장재활을 개설해야 되는데 이게 별로 돈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선뜻 하지도 않았는데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국가에서 이익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병원 심장재활 개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또 아까 그 평가를 하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심장재활 개설 병원에 병원 평가 가산점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들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심장재활 참여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가 그 심장재활 보험 부담금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즉 보험이 됐어도 환자 부담금이 50%니까 한 번 와서 모니터링 엑스라이 하고 가는데 환자들은 뭐 한 3만 원 정도 내고 가거든요. 그러면 환자들은 뭐 동네가 뭐 5만 원만 주면 한 달 동안 헬스하는데 무슨 하루 오는데 2, 3만 원이나,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심장재활이 환자의 그 어떤 참여 의지, 동기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병원의 입장에서도 뭐 별로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당장 눈에 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노력들을 안 하는데, 사실 이걸 하고 안 하고 있어서 가장 이득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건 국가거든요. 국가에서 재발률을 떨어뜨리고 환자 합병증률을 떨어뜨리고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국가 재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이 심장재활 하나에서 환자 부담을 10%로 적용해주면 훨씬 참여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받을 권리, 병가급여 제도 등도 필요하고, 또 특히 병원에 오기 어려운 환자들한테 가정 기반 심장재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전략인데, 가정 심장재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가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미충족 지역은 공공의료원, 보건소, 공공건강관리기관 등을 활용해서 공공의료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중증 환자의 재활치료 인력, 시설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고, 뇌신경 재활의 경우입니다. 물리치료 외에 작업치료, 언어재활 등 포괄적인 조기 재활이 필요하며, 회복기 병원, 요양병원으로의 체계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연계 시스템 개발을 통해 치료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며, 커뮤니티 케어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심장재활은 심혈관 질환 치료의 연속 수단에 놓여 있는 중요한 치료 과정입니다. 또한 심폐지구력 및 삶의 질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예후를 개선시켜줍니다. 높은 근거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데, 국내 28.7%에만 심장재활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역 심혈관 질환 센터를 포함한 모든 심혈관 전문 병원에 심장재활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장재활 시행병원에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부여, 심장재활 항목 산정특례 적용, 가정심장재활 보험수가 적용 등이 필요합니다. 2020년을 대한민국 심혈관 환자 심장재활 참여율 70% 비전의 해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